반갑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먼저 기원드립니다. 20분 가량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올해 CES 2023의 주요 트렌드를 집중적으로 소개를 다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한 빨리 여러분이 꼭 알아두실 만한, 그리고 내년 CES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떤 제품과 기술을 가지고 CES를 공략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CES와 관련해서 저는 항상 홈페이지에 얘네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를 보는데 되게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트렌드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서스테이너빌리티입니다.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게 공자님 말씀처럼 뭐 ESG든 지속 가능성이든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래서 이 기술을 꼭 도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올해 CES를 기점으로 이제 CES에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아마 ESG, 넓은 의미의 ESG, 그리고 좀 더 대중적인 측면에서의 이 지속 가능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대두될 거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행사였고요. 왼쪽에 Be in it 혹은 Be in IT는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지금 미국 벤처 캐피탈의 두 가지 투자 키워드가 하나는 디지털, 하나는 서스테이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이 CES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든 건 디지털로 수렴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과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이번 CES 트렌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특이사항은 오프라인 이벤트가 완벽하게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2019년에 비해 참관객이 뭐 완전히 그때만큼 복원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내년 정도 되면 아마 제 생각이 거의 한 20만 명 정도 가까운 사람이 이제 CES를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 CES 가실 분들은 올해도 CES 한 달 전부터 제 주변 지인들 중에 비행기하고 라스베이거스 호텔 예약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워낙 올해 관심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10월경부터 출장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시 업체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비해서는 뭐 아직도 많이 회복이 안 된 것입니다만 2019년까지는 사실은 중국 업체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특히 중국에서 별로 이름 없는 그런 별별 전시 품목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기업들이 워낙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중국 업체들이 거의 참여를 안 한 것을 고려하면은 거의 예년 수준을 복원했다는 것이고요. CES에서 한국 기업들이 거의 CES를 먹여 살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마련한 각 지역별 이제 전시관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이어서 참여 기업 수로 따지면 국가 단위에서 2위를 차지했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 국내 기업들이 CES의 제품을 출품할 경우에,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제품은 무조건 CES 이노베이션 어워드에 출품을 하자는 분위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담년 회원사 중에도 지난번에 카톡을 보니까 상 받으신 분이 계시던데요. 한국 기업들이 거의 3분의 1 정도가, 전체 이노베이션 어워드 중에 3분의 1 정도를 한국 기업들이 차지했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상 삼성, LG 같은 CES에서 단골로 상을 싹쓸이하는 한국 대기업들을 제외하면, 몇 군데 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스타트업 무려 111개사가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수상했다는 게 되게 눈에 띄고요. 이게 2009년에 7개사였는데 지금 거의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다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특히 CES 이노베이션 어워드 중에 베스트 오브 이노베이션 어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최고 혁신상. 이 상을 받은 기업은 무조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국내 스타트업 5군데, 전체로 따지면 삼성, LG 포함해서 9군데이긴 합니다만은 스타트업 5군데가 이 상을 수주했다는 것도 수상했다는 것도 눈에 띄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CES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띄는 측면은 단순히 기술 박람회를 뛰어넘어서 제가 요 제목에 쓴 것처럼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는 행사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CES 관련 강의를 할 때는 CES는 기술 박람회가 아니라 거의 우리가 아는 모든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술적인 변화를 뽐내는 전시 공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젠 그걸 뛰어넘어서 인간 사회가 다뤄야 될 모든 이슈에 대해서 가능한 다뤄보려고 하는, 뭐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그런 걸 보여주는 행사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유엔이 정한 휴먼 시큐리티 관련된 부분, 뭐 맨 위에 보면은 뭐 푸드 안보, 뭐 건강 안보, 환경 안보, 이런 뭐 경제 안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이제 정치적 안보까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기술들이 점점 많이 선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부분에서 한계가 아직은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그래서 올해 행사 같은 경우에 이 단순한 기술을 뛰어넘어서 인간 사회와 관련된 모든 이슈를 다뤄보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진 측면이라고 한 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다양한 기술 주제별에도 잘 나오는데요. 매년 CES를 참석하다 보면은 제가 여기 밑줄 쳐놓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빠르게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이런 시장에 대한 공략을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메뉴에는 인공지능 분야는, 이게 인공지능 관련된 원천 기술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을 응용한 산업 영역에 관련된 기술들, 일종의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앞서가는 기업들이 워낙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막 이제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인공지능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확산되는지를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CES에서 가장 주목받는 테마 하나만 고르라면 최근 몇 년간 가장 주목받는 테마는 단연 1위가 디지털 헬스 분야입니다. 특히 디지털 헬스는 한국에 이제 뭐 각종 법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이긴 합니다만은 대놓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디지털 헬스 관련된 제품을 선보이는 스타트업이 워낙 많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이번에도 상을 워낙 많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는 아주 세분화된 영역으로 디지털 헬스 관련된 기술과 제품이 선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게 푸드 테크놀로지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아담년에서 이 강의를 할 때는 음식 기술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고기를 대체하는 가짜 고기 기술이 대박을 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관련 기술들이 정말 많이 선보였고요. 이미 대체육 관련된 기술들은 이미 시장에서도 상당한 마켓 파워를 자랑할 정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요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드론과 관련된 로보틱스와 관련된 기술들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은데요. 이제는 로보틱스 분야는 범용 로보틱스보다는 아주 특화된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로보틱스 관련 기술로 이미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런 관련 기술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이번 전시회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에 제가 밑줄을 친 이유는 CES 관련된 최근 10년간의 기사를 보면 한국 언론들은 이번 CES의 몇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합니다. 100% 사기고요.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 마치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기술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 워낙 많은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스마트 시티는 항상 CES에서 얘네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스마트 시티는 테마로서 소개는 되지만 관련 기술이나 눈에 보이는 손에 잡을 만한 것들은 없다는 것을 항상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서스테이너빌리티는 매년 이 주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관련 기술이나 트렌드가 잘 보이진 않았는데 이제 올해부터 되게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CES는 사실은 이제 자동차 모빌리티 관련 전시회라고 불릴 정도로 이 비이클 테크놀로지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선보였는데, 올해 시장의 특이한 점은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빌리티 기술의 아주 세부적인 기술 영역, 뭐 레이더, 라이다 관련 이런 기술들이 특화된 스타트업들 기술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다는 것을 눈에 띄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추가된 테마 하나가 이제 웹 3.0하고 메타버스입니다. 한국 기업들 중에 뭐 롯데정보통신하고 몇 군데, 신한은행 같은 데서 이번에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언론에 소개를 하는데, 저는 뭐 별로 믿지는 않고요. 어쨌든 근데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들이 점점 많이 이제 두각을 나타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전시회에서 관심을 끌었던 몇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차세 모빌리티인데요.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 전용 프로세서나 센서, 아까 얘기한 뭐 라이다, 레이더 이런 기술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이 대거 등장을 했는데요. 이걸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기사에서 소니가 자체 전기차 플랫폼을 일본의 혼다하고 제휴해서 소니 혼다 모빌리티라는 합작사를 통해서 첫 선을 보였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 강의를 할 때는 이제는 자동차 회사가 아닌 일반 전자회사가 전기차 시장에 플레이어로 등장을 막 할 거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 첫 주자가 이제 소니고요. 물론 소니는 혼다의 자동차 기술을 차용해서 한 거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런 기술들이 점점 많이 선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유튜브에 소개한 그 뭐죠? 청소기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전기차에 대한 컨셉트카를 내놓고 이런 시장이 점점 보편화될 거라는 얘기를 몇 년 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LG전자에 대한 변화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농기구 쪽 트럭 관련된 분야에서도 자율주행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점점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볼. 뭐 트럭용 자율주행 기술은 사실 일반 승용차보다는 기술의 난이도는 좀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밭 같은 경우 한정된 영역 내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국 HD 현대가 맨 오른쪽 보시는 자율주행 선박 기술을 선보였다는 것. 이것도 사실은 2년 전에 IBM이 자율주행 요트 기술로 대상을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관심을 모았던 기술이 점점 진화하거나 응용 분야가 확대되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고요. 로봇 분야는 정말 이제 특화된 로봇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기업들이 정말 많은데요. 맨 왼쪽 누비라는 한국 스타트업은 이제 자율주행 배송 로봇입니다.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고요. 저런 기술들은 이미 되게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기술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시장도 많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오른쪽 맨 위에 오른쪽에 있는 이제 화장품 만드는 로봇인데요. 아모레퍼시픽에, 그래서 피부 톤을 촬영을 하면은 그 피부 톤에 맞는 그런 화장품을, 색깔 톤에 맞는 화장품을 즉석으로 제조해 주는, 뭐 누가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술 때문에 관심을 모았고요. 다 한국 기업인데 맨 아래 왼쪽에 있는 제품만 이제 일본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파프리카를 수확하는 로봇인데요.
저 로봇은 지나가면서 파프리카가 어느 정도로 익었는지 컸는지 색깔은 제대로 뭐 잘 물들었는지를 판단해서 지가 딱 팔을 뻗쳐서 파프리카를 따는, 안전하게 따는 것까지 선보여서 이번에 되게 관심을 모았고요. 아마 저런 식으로 농작물별로 이제 특화된 로봇들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이제 주목해서 봤던 게 맨 오른쪽 밑에 있는 두 개 사진인데요. 에바라는 한국 스타트업이 내놓은 전기차를 위한 왼쪽은 자율주행 로봇이고요. 그래서 딱 앱에서 엔터 치면은 제가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할 수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전기차 충전기 설비나 이런 게 많지 않을 경우 앱에서 신청을 하면은 뒤에 이제 스타렉스 같은 차에 안에 이제 대용량 이제 전기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차가 끌고 와서 이제 충전을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을 응용한 다양한 이제 특화된 애플리케이션들이 정말 많이 선보였는데요. 간단하게 한 두세 개만 살펴보면 맨 왼쪽 위에 아카펠라라는 저 기술은 My Own Voice라는 기술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목소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 몇 마디만 뭐 열 몇 개 정도 문장을 딱 얘기하면은 얘가 그 목소리를 응용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계속 재생을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예를 들면 제가 타이핑을 하면은 과거에 받았던 내 목소리 샘플을 기반으로 이 타이핑에 맞는 박석희의 목소리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기술도 선보였고요. 두 번째, 이게 얼마나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AI4 Pet이라는 스타트업이 내놓은 PT케어라는 제품인데요. 전 이제 뒤에 있는 강아지를 저렇게 촬영을 하면은 강아지의 건강 상태를 다 파악해 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확할지에 대한 부분은 홈페이지를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오뎁터스라는 외국 제품은 그렇게 이제 화상 회의를 하면서 상대방이 얼마나 페이크 인상을 쓰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태가 어떤지, 정말 나와 대화하는 것을 반기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기술이고요. 맨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를 스캔하면은 저 제품이 얼마나 숙성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헬스 분야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맨 왼쪽에 있는 모션 필로우, 저거는 이제 베개인데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 코를 많이 고는데 제가 코를 많이 골면은 소리를 감지해서 베개의 압력이 좀 달라진답니다.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베개를 베는 머리의 위치나 이게 좀 달라지면서 코골이를 좀 예방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고요. 맨 왼쪽 밑에 오터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저는 한번 사용해 볼 생각도 있는데 국내 스타트업 제품인데요. 저걸 쓰면은 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다들 디지털 환경에서 작은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눈 시력이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만한 참고해볼 만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푸드테크인데요. 푸드테크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선보이는데 맨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에서 채소 같은 걸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아머드 프레쉬는 국내 스타트업인데 일종의 우유 같은 그런 동물성 단백질을 쓰지 않은 그런 대체 치즈입니다. 그런데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 위에 리퀴드 드로잉 같은 경우는 일종의 액체 3D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컵에 있는 물 속에 어떤 액체로 된 빨간 3D 모형이 보이다시피 마치 우리가 라떼 아트를 만드는 것처럼 얘는 그런 아트도 만들고
물이나 음료 안에 3D 모형 같은 것도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로 관심을 모았고요. 제일 사먹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아토모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커피 원두를 쓰지 않은 커피입니다. 근데 일반 원두 커피하고 거의 맛이 비슷하다고 하고요. 약간 단맛이 좀 있다고 하는데 뭐 치커리 뿌리나 이런 것들, 버려지는 식물들 재료들을 이용해서 만든 대체 커피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장표가 더 많습니다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 소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네. 요약 정리 감사드리고, 아마 각자 그 개인이 뭐 매체나 뭐 아니면 본인이 또 직접 가더라도 전체상을 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제 그런 것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박 소장님 그 CS 업력이 한 10년 됐습니까? 어떠세요? 몇 년 됐어요? 더 됐죠. CS,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랜 동안 이 글로벌 이 트렌드에 대해서 쭉 그 트래킹해오고, 그걸 또 코디네이터해서 CS 행사를 같이 그 인솔해서 가기도 하고 이러셨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흐름을 잘 아셔서, 제 생각에는 그 이제 이 CS로부터 본인 회사의 어떤 그 미래 사업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그러니까 임플리케이션을 뽑아내는 거는 그냥 개인이 노력하는 것보다는 우리 박 소장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 세션을 한번 하시는 것들이 저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아담면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그냥 넘겨 듣는 게 아니고 아주 집중해서 토론을 리더들하고 우리 박 소장님 모시고 세션을, 내 생각에는 뭐 한 2시간이든 아니면 반나절이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사전에 그 회사에 대해서도 우리 박 소장님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사전에 질문도 하고, 그러면 폭넓게 관련된 그 트렌드 뭐 이제 회사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그 정도 토론을 하면 매우 실전적인 어떤 본인 회사의 미래 방향, 전략 이런 것들이 도출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매번 듭니다. 하여튼 박 소장님 늘 감사드립니다.